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딸아이를 시집 보내고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예전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일본 여자들은 결혼 기간 내내 꾹 참고 살다가 남편이 퇴직을 하면 그때 이혼 요구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평소 떵떵거리던 남편이 가장 위축되는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뒤통수를 치는 거죠.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일본 여자들은 참 무섭구나 생각했었는데 막상 내가 이 나이에 이혼을 하다 보니 오죽하면 그 여자들이 그때까지 참고 기다렸을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딸아이가 결혼할 때까지 참고 버티다가 이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이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 말종짓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받은 거에 2배, 3배 이자 쳐서 대갚아 주어야죠. 저는 23세 남편과 만났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디자인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곳 사장이었어요. 남편은 돈 있는 집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동생한테 밀린 비운의 왕자였죠. 시어머니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큰아들을 공부시켰지만 원하던 명문대는 고사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모조리 떨어지고 말았어요. 애초에 공부에 소질이 없는 애한테 괜한 돈만 쏘아부은 거였죠. 반면에 작은아들은 형한테 시키는 거에 반의 반도 안 되게 공부를 시켰음에도 전교 1등은 물론 전국 모의고사에서 0.3% 밖으로 떨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어요. 게다가 리더십도 있고 모범생이라서 선생님들은 물론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좋았어요.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장남이 아닌 차남이라는 거였죠. 당시 저희 시댁은 증조부 때부터 3대째 병원을 운영해온 의사 집안이었는데 그래서 장남인 제 남편이 대를 이어 의사가 돼주길 바라셨어요. 하지만 제 남편은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게 문제였죠. 어떻게든 장남을 인서울 의대에 보내려고 사법고시생들보다 더 열심히 장남 교육에 치맛바람을 날렸던 시어머니는 제 남편이 재수를 하고도 지방대까지 모조리 떨어지자 그제야 장남한테서 기대를 잡으셨어요. 그리고는 작은 아들한테 올인하셨죠. 덕분에 공부 압박에서 해방된 남편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미술을 시작할 수 있었고 공부로는 언감생심 같았던 인서울 대학 미대에 떡하니 합격했어요. 처음부터 의대가 아닌 미대로 진로를 잡았다면 2년이란 시간을 호성세월로 보낼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집안의 기대주 장남에서 하루아침에 찬밥 신세가 된 남편은 오히려 부모님 눈치 안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미술을 실컷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재학 중에 이름 있는 광고 공모전에 입상을 하면서 대학 졸업과 동시에 유명 광고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죠. 부모가 원하는 의사가 되지 못했지만 자기 분야에서 꽤 괜찮은 커리어를 쌓아가자 부모님도 조금씩 마음을 풀기 시작하셨어요. 그 회사에서 3년간 일을 한 남편은 대리를 달자마자 퇴사를 하고 회사를 차렸어요.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회사원 3년차가 얼마나 위험한지를요. 사수 밑에서 이런저런 일을 다 경험하고 산전수전 겪어본 연차라서 나름 자기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 때잖아요. 프로젝트 성공이 마치 자기 능력 덕분인 줄 착각하는 시점이요. 실제로 그 시점에 퇴사를 하고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대개는 그런 사업을 시작했다가 2년도 못 버티고 망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죠.
저는 남편이 회사를 차리고 3개월이 조금 넘는 시점에 남편 회사에 취직을 한 거였어요. 그 3개월 동안 저에 앞서 4명이나 입사를 했다가 퇴사를 했으니 남편 회사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이었는지 짐작하실 거예요. 사회 초년생이었던 저는 사실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미대 시각 디자인과를 나오기는 했지만 실전 업무와는 전혀 다른 공부였기 때문에 배운 걸 써먹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사수를 잘 만나야 하는 시점이었는데 안타깝게도 회사에는 제게 일을 가르쳐줄 사수가 없었다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회사 대표인 남편이 제 사수 일까지 도맡아 했어요. 남편은 알아주는 대형 광고회사에 있었던 사람이니만큼 일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남편이 시안을 잡는 걸 보면 정말 신기에 가까운 실력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어요. 회사 대표로서는 무능했지만 디자인 능력만큼은 최고였죠. 그 덕에 체계도 없고 뭐 하나 변변한 거 없는 회사가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였어요. 여자가 남자한테 반할 때 뭐에 가장 끌리는지 아세요? 얼굴? 몸매? 키? 아니요, 능력이에요. 키가 작거나 얼굴이 못생겨도 자기 일을 끝내주게 잘하면 그 순간은 장동건 뺨치게 잘생겨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회사 대표임에도 매일 영업부장한테 깨지고 격리부장한테 핀잔을 듣는 사람이었지만 컴퓨터 앞에 앉는 순간만큼은 물 만난 고기처럼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곤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안 반할 수 있겠어요. 거기다 사는 집 자식이라 그런지 옷이며 시계, 구두까지 명품 아닌 게 없었고 어릴 때부터 부를 누리고 살아서 귀티가 몸에 배어 있었어요. 똑같이 사무실에서 3일을 날새고 일을 했어도 남편한테선 약간 피곤해 보이는 것 외에는 더럽다는 인상은 받을 수 없었어요. 배가 아무리 고파도 입에 묻혀가며 허겁지겁 먹는 일도 없었고 손가락에 묻은 크림을 빨아먹을 때도 어찌나 멋있게 보이는지. 아무튼 일반인들과는 다른 부티가 몸에 좔좔 흐르는 사람이었죠. 그래서인지 주변엔 여자가 참 많았어요. 그렇다고 딱히 사귀는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늘 옆에는 여자를 달고 다녔죠. 학교 선배의 후배, 집안끼리 아는 여자의 전에 다니던 회사 동료까지 하나같이 다들 예쁘고 집안 학벌 좋고 몸매도 쭉쭉 빠진 여자들이었어요. 그런 여자들 옆에 있으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평범하기만 했던 저는 늘 자괴감에 쩔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도 해보기 전에 일찍부터 마음을 접었어요. 이렇게 멋진 여자들이 옆에 널려 있는데 이 남자가 나한테 눈길을 줄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사수 아닌 사수로 매일 남편한테 일을 배우고 하루의 절반가량을 한 공간에서 함께 지내다 보니까 단념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좋아하기로 했어요. 사람을 좋아하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티 안 내고 속으로만 좋아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자꾸 저를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제가 입사했을 땐 제 옷차림이나 장신구에 무신경 하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간섭도 하고 칭찬도 하기 시작했거든요. 가령 이런 식으로요. 선주 씨는 그 가디건 좋아하나 봐? 이달 들어 벌써 3번째 입고 오네? 선주 씨한테는 와인색이 참 잘 어울린 것 같아. 선주 씨, 귀걸이 새로 샀어? 예쁘네. 남편의 이런 관심에 접었던 마음을 다시 펴고 접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루는 클라이언트와 미팅이 있어서
남편과 함께 거래처로 갔는데 미팅이 길어져서 그쪽 담당자와 함께 저녁 식사까지 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그 담당자가 은근히 제게 성적인 농담을 걸면서 슬쩍슬쩍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해왔다는 거였죠. 저희 회사로서는 중요한 거래처였던 탓에 애써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순간 남편이 소리나게 젓가락을 딱 내려놓더라고요. 그리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 피식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씨, 어디서 개수작이야. 내가 지금 그쪽 성욕구 충족시켜주려고 내 직원을 여기 데려온 것 같아? 이게 어디서 더러운 짓거리야? 그러자 거래처 담당자는 시치미를 떼며 오히려 화를 냈어요.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럽니까? 그리고 왜 반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이씨, 이래서 구멍가게들이랑은 거래를 하는 게 아닌데 구질구질한 것들이 사람 우습게 알고 까부네. 이봐요, 한 대표님. 그쪽이 대표면 뭐해? 내가 이번 거래 엎으면 그쪽 회사 나락이야. 그건 알고 덤비는 거야? 하, 이 새끼 웃기는 놈이네. 야, 네가 뭔데 거래를 엎어? 니네 회사가 갑이니 네가 갑이냐? 넌 그저 그 회사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일개 직원일 뿐이야. 어디서 가짜게 갑질을 하러 들어? 너 똑똑히 알아둬. 나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변호사 선임할 거야. 네가 내 직원 몸에 더러운 몸뚱이 들이댄 거 내 눈으로 똑똑히 본 이상 절대 못 넘어간다고 새끼야. 니네 회사 윤리위원회에도 고발 조치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둬. 별 쓰레기 같은 새끼가 기분 잡치게 하네. 이선주 씨, 일어나요. 나가서 옷부터 사입읍시다. 그 새끼가 손댄 부위 증거품으로 남겨놔야 되니까. 이 새끼야, 네가 시치미 때도 소용없어. 이 옷에서 네 지문 하나라도 나오면 넌 그날로 실업자의 성범죄자 되는 거니까. 알았어? 그러자 그제야 거래처 담당자는 남편 팔을 끌어잡고는 한 번만 봐달라고 용서를 빌었어요. 새끼야, 번지수가 틀렸잖아. 네가 내 몸 만졌어? 왜 나한테 사과를 해? 피해자한테 직접 사과해. 담당자는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제게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일식집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거래처 과장님한테 전화해 성추행 사실을 알리고 시정 요청을 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이라며 엄포까지 놓으면서요. 상황이 이렇게 커지자 슬슬 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 남편이 말한 대로 증거품인 옷부터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근처에 옷가게가 어디 있나 두리번거렸어요. 그러자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저기 대표님, 건너편에 옷가게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리로 갈까요? 옷가게? 거긴 왜? 아까 그러셨잖아요. 옷에 지문 묻은 거 확보해야 한다고. 그러자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웃기 시작했어요. 선주씨, 그 말을 믿었어? 아니, 슬쩍 옷에 닿은 지문을 어떻게 확보해? 미드를 너무 많이 봤네. 그 정도로는 지문 안 나와. 아까는 어쨌든 강하게 나가야 사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한 소리 한 거지. 선주씨, 은근히 귀엽네. 그 말에 저는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어요. 남편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저를 보조석에 태웠어요. 집까지 가는 동안에도 저는 민망해서 고개를 창 쪽으로 향했고 남편은 힐끔힐끔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리곤 소리 안 나게 씩 웃더라고요. 그날의 일로 거래처 담당자가 바뀌었고 성추행을 했던 직원은 징계를 받았다고 했어요. 거래처 쪽에선 부장님이 직접 저희 회사로 찾아와 제게 사과를 하고 위로 선물로 1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주고 가셨어요. 그날 제가 겉옷을 두껍게 입고 있어서 실제 제 몸에 그 직원 손은 닿지 않았기에
이렇게 과한 선물을 받아도 되나 생각했는데 남편이 받으라고 눈짓을 해서 받긴 했어요. 거래처 부장님이 가고 난 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선주 씨, 이게 별거 아닌 일이다 생각하면 별거 아닌 걸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을 가볍게 넘겨주면 성추행범의 재범죄를 부추기는 꼴이 돼. 꼭 손이 닿지 않았더라도 그 인간이 손이랑 신체 부위를 들이댈 때 선주 씨 기분이 상했던 거 맞잖아. 그럼 그건 성추행이 분명한 거라고. 그러니까 피해자인 선주 씨가 괜한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단 얘기야. 생각 같아선 그 자식 면상을 날려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후회되네. 남편 말을 듣고 보니 그동안 제가 성추행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낮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 회사의 이익보다는 직원을 위해 준 남편이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남편과 저 사이에는 약간의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한테 더더욱 빠져버렸고 남편은 주변 남자 직원들이 제 근처로 오는 걸 은근히 막는 모습이었죠. 성추행을 예방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뭔가 내 영토에 발을 들이는 외부인들을 경계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그런 행동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뿐만 아니라 회사 직원들한테까지 들켜버렸어요. 누가 봐도 티가 났거든요. 그리고 오해로 인해 우리는 사귀게 되었어요. 발렌타인을 맞아 제가 직원들한테 초콜릿을 나눠줬는데 남편은 자기만 받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 화이트데이였어요. 남편이 퇴근 후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초콜릿의 답례라면 사탕이나 작은 먹거리 정도면 충분한데 식사라니. 남편한테 마음이 있던 저였지만 답례치곤 과하다 싶었어요. 화이트데이라서 예약하기 힘들었을 텐데 남편은 이태리 레스토랑을 예약해 두었더라고요. 그런 고급 레스토랑은 난생 처음 가보는 거라서 주문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한 걱정이었어요. 그런 마음을 알았는지 남편은 제가 무안하지 않도록 자신이 주문을 해주더라고요. 날이 날이니만큼 레스토랑 안에는 남녀 커플들로 가득했고 그래서 그런지 마치 우리도 연인 사이인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테이블마다 꽃과 선물 상자가 놓여 있어서 은근히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가방에서 선물 상자를 하나 꺼내지 뭐예요. 목걸이였어요. 이태리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대접도 벅찬데 목걸이라니. 남편의 급발진에 살짝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면서도 이러다 사귀자고 하는 거 아닌가? 기대도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제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면서 자기랑 사귀자고 하더라고요. 바로 받아주면 너무 기다린 티가 날 것 같았지만 그래도 내심 기다렸단 말이었기에 창피함도 불사하고 넙죽 그 고백을 받아들였어요. 재미있는 건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보니 이미 다른 직원들이 우리 사이를 알고 있지 뭐예요. 알고 보니 영업부 대리님이 남편과 제가 손을 잡고 걷는 걸 봤더라고요. 연애 첫날부터 공개 연애가 되어버린 우리는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회사 운영도 많이 좋아져서 심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결혼도 서두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우리 부부 머릿속에는 회사 일정을 고려해서 결혼식 날짜를 잡고 신혼여행을 무사히 다녀오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남편과 제가 빠지면 저희 회사의 디자인 파트가 다 빠지는 셈이라서 어떻게 하면 회사 일에 지장을 주지 않고 무사히 일정을 소화하느냐, 그게 관건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이 우리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왜 우리는 우리 외의 가족들에 대한 문제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환영은 아니어도 반대는 하지 않을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나 봐요. 시댁 대문 앞에 도착해서야 살짝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시댁이 꽤 산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잘 사는지는 몰랐거든요. 푸릇푸릇한 잔디 정원을 지나 거실에 앉아 계신 시부모님을 본 순간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녹록지 않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왜 분위기에서 읽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 시댁에서 제가 받은 느낌은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죠.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무척이나 탐탁지 않아 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날 어머님한테 가장 처음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을 줄 알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줄 안다는데 였어요. 한마디로 저희 집 형편도 보려고 제가 사랑도 많이 못 받고 자란 것 같다는 의미였죠. 난 내 며느리가 국임이 없는 애가 들어왔으면 했어. 궁색함 없이 사랑받고 자란 애들은 어디를 가도 환영받는 느낌이 있잖니? 딱 그거 하나 바랐을 뿐인데. 제 차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피시던 어머님은 낮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님은 장남한테 기대가 없는 만큼 맏며느리감한테도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니들이 좋다니 결혼을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리고는 내일 오전에 수술이 잡혀서 그런다고 양해를 구하시고는 식사 중에도 몇 번이나 자리를 이탈해 전화 통화를 하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게 이 집 분위기구나 했었는데 웬걸요? 몇 년 뒤 시동생이 결혼 상대자를 집에 데려왔을 때 보니까 저한테 했던 반응과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물론 동서 아버님과 저희 아버님이 대학 동문으로 잘 아는 사이라서 그런 건 있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달랐어요. 어머님 역시 동서한테는 어찌나 살갑게 말씀을 하시던지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서운하고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 서운하다는 말을 했더니 피식 웃더라고요. 서운하면 뭐 어쩌겠어. 엄마 마음이 그렇다는데. 어차피 당신도 우리 엄마 안 좋아하잖아. 그럼 됐지 뭐.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건지 어쩌면 그렇게 얄미운 소리를 잘도 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신혼 초기에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3번 중 2번은 제 편을 들어주곤 했었는데 자식을 낳고 살다 보니 애정이 식었는지 립 서비스도 없어졌어요. 초창기 3년을 못 갈 것 같던 남편의 회사는 시간이 갈수록 자리를 잡아갔고 우리가 결혼하고 10년이 넘어가던 시점부터는 규모를 확장해 직원 수도 많이 늘었어요. 남편 사업이 잘 될수록 남편은 집에 소홀해졌어요. 결혼하고 이듬해 태어난 딸아이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였는데 남편이 딸아이 생일 선물로 4, 5세 아이가 신을 만한 공주 구두를 사왔더라고요. 자기 애가 얼마나 컸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이한테도 소홀해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 무렵 저는 남편이 회사 일로 바빠서 그랬거니 생각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더라고요. 옷장을 정리하다가 남편 주머니에서 반지 케이스를 발견했는데 제 손가락에는 맞지 않는 사이즈였어요. 그래도 신혼 이후 남편한테 이런 선물을 받은 적이 없어서 기분은 좋더라고요. 일단 남편이 줄 때까지 모른 척 하자 싶어서 다시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남편이 반지를 줄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남편이 중요한 서류를 서재에 놓고 가는 바람에 제가 회사까지 서류를 가져다 주러 가야 했어요. 차에 탄 채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 대신 여직원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여직원한테 서류를 건넸는데 세상에, 그 여직원 손가락에 남편 옷주머니 속에 있던 그 반지가 꼽혀 있는 거예요. 제 시선이 반지에 꽂혀 있자 여직원은 화들짝 놀라더니 손을 뒤로 숨겼어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제가 딱히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먼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랑 눈도 못 마주치고 불안한 표정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부러 한마디 했어요. 케이스에 들어있을 때보다 직접 끼니까 더 괜찮아 보이네요. 그 말에 여직원은 고개를 숙이더니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죄송하다고 말하더군요. 거기서 확실해졌어요. 그 길로 차를 돌려 집으로 오는데 남편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여직원한테 이미 들은 거겠죠, 얘기를. 저는 그래도 남편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려고 전화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쩔 생각이야? 이혼이라도 해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말해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적어도 이럴 땐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가 먼저 아니야? 당신이 뭘 잘했다고 이런 식으로 나와. 뭐가 그렇게 떳떳하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잖아. 암튼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 그리고는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어요. 누가 보면 제가 바람을 피운 줄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그날 이후 며칠을 집에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마침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저희 딸아이 입학 선물을 못 사줬다고 늦은 선물을 전해주러 오신 거였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남편이 미우니까 시어머니도 덩달아 밉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말해버렸어요. 당신 아들이 이러고 다닌다는 식으로 말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밖에서 일하는 남자가 여자 좀 만나는 게 무슨 흠이라고 이 난리냐? 네 남편 정도면 어디서 빠지는 거 하나 없는 앤데 그런 남자를 여자들이 가만히 두겠어? 난 또 뭐 대단한 일이라고. 어머님,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아버님이 바람을 피워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피식 웃으시며 그러는 거예요. 이날이 때까지 네 시아버지랑 살면서 내가 여자들 정리 한두 번 했는 줄 아니?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열내지 말고 차라리 나한테 배워라. 이런 것도 치워내는 건 내가 아주 선수니까.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왔어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시아버지 닮아 바람피는 남편도 그렇고 며느리한테 남편의 여자 떼어내는 법을 알려주겠다는 시어머니도 그렇고 아주 막장 인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말씀 중에 딱 제 귀에 꽂힌 말도 있었어요. 너 지금 이혼 생각하는 건 아니지? 네가 원한다면 말릴 생각은 없다만 그게 과연 누구한테 좋은 일인지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 지금 이혼하면 우리 아들은 젊은 여자 만나 재혼하면 그만이야. 그런데 넌 애까지 딸린 여자가 믿을 수 있는 건 위자료밖에 더 있니? 그거 받고 떨어져 나가기엔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 나라고 네 시아버지 여자 문제 터질 때마다 이혼 생각 안 해봤겠니? 근데 그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얘기야. 남편이 바람을 핀 순간 난 이 인간한테 마음을 접었어. 대신 현실적으로 내가 챙길 수 있는 걸 챙기자 생각한 거지. 그게 돈이고 병원장 아내라는 타이틀이야. 그러니 너도 선택해.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그래도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건 그간 네가 이 집 며느리로 산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빨리 결정해. 시간 지나면
주도권은 네 손에서 떠나니까. 의외였어요. 저를 반기지 않았던 어머님이시기에 제 편이 되어 얘기를 해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지금 이혼하면 좋아할 사람은 남편과 내연녀일 거예요. 혹여 내연녀가 이 집에 들어와 아들이라도 낳는다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거였죠. 제 딸은 상속 문제에 있어서 그 여자 아들한테 밀릴 테니까요. 그래서 어머님 말씀대로 이혼 대신 실속을 차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버님을 찾아갔어요. 물론 바람을 피운 건 남편이지만 자식을 이렇게 키운 시부모한테도 잘못은 있는 거니까 아버님한테 보상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요구한 건 아버님 소유의 주상복합 아파트였어요. 평수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위치가 좋아서 월세 수입이 잘 나오는 곳이었거든요. 월세를 모아 비상금을 만들어둘 생각이었어요. 처음엔 시큰둥하시던 아버님이었지만 큰아들 추문으로 인해 병원장 체면이 깎이는 건 원치 않았기에 어쩔 수 없이 제 청을 들어주셨어요. 그 후로도 남편이 바람을 피울 때마다 저는 아버님과 남편한테 하나씩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 28년 만에 저는 건물 한 채를 갖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외도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움이나 미안함 따위는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돈으로 보상해주면 그만이다 생각한 거겠죠. 한 번이 어렵지 2번, 3번은 쉬운 거잖아요. 못난 아들 뒤를 봐주시던 아버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고 시동생이 병원을 물려받으면서 남편은 끈떨어진 연신세가 되었어요. 사업이 휘청일 때마다 그래도 병원장 아버지 덕분에 위기를 넘기곤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그럴 수가 없게 된 거죠. 시동생은 남편과 달리 능력도 있고 가정적인 사람이라서 밖에서도 성공하고 화목한 가정도 꾸릴 수 있었지만 제 남편은 아니었어요. 회사에서는 그래도 대표로 인정을 받았지만 집에서는 아무 존재감이 없었거든요. 저한테는 이미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으니 당연한 결과고 딸아이한테마저도 창피한 아버지였으니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여자를 툭하며 갈아가며 외도를 하는데 딸아이가 모를 수 있었겠어요? 남편이 2번째 외도를 했을 무렵 딸아이는 제 아빠의 외도 사실을 눈치챘어요. 그리곤 제게 그러더군요. 엄마, 그냥 아빠랑 이혼해. 나 때문이라면 참지 말고 엄마 인생 찾으라고. 이혼하라는 딸의 말에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말을 해주는 딸이 든든한 백처럼 느껴졌어요. 그래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자로서는 실패를 했지만 엄마로서는 성공한 삶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언젠가 이혼은 하게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야. 적어도 결혼식장에 너 혼자 들여보내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다고 온전히 너 때문에 참고 사는 건 아니야. 나도 나름대로 내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느라 버티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 걱정 말고 네 인생에 집중해. 엄마 인생은 엄마가 책임지고 살 테니까. 딸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다행히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는 대학 시절부터 사귀어오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당장 식을 올리겠다는 건 아니었지만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몇 년을 직장 생활을 하며 연애를 이어가던 딸이 28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윗감은 가정적인 아버지를 보고 자라 그런가 제 딸아이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참 나긋나긋하게 굴더군요. 외롭게 자란 딸아이한테 잘 어울리는 남편감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는 딸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상훈 씨네 집은 가족끼리 정말 재미있게 살더라. 한 번은 집에서 영화를 보자고 해서 상훈 씨 집에 갔었는데 글쎄 어머님이랑 동생들이 다 집에 있는 거야. 이 분위기에서 무슨 영화를 보나 했는데 아버님이 팝콘이랑 나초, 맥주까지 사들고 퇴근하셨더라고. 온 가족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더니 순식간에 거실에 극장이 차려진 거야. 프로젝트로 거실 벽에 영상을 쏴서 말이야. 온 가족이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팝콘을 먹어가며 영화를 보는데 막 눈물이 날 것 같더라. 가족이란 게 이렇게 가깝고 따뜻한 존재구나 싶어서 말이야. 그래서 상훈 씨랑 결혼하고 싶었어. 나도 이 사람들 속에 가족으로 속하고 싶어서. 딸아이 말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뿐인 딸아이한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한 게 미안해서였죠. 그런데 딸애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결혼 생각하면서 뭐가 제일 걱정이었는지 알아? 이 집에 엄마 혼자 남겨두고 가는 거. 딱 그거 하나야. 엄마도 이젠 엄마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아 떠나.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옆에서 응원할게. 어? 그때 결심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막연히 언젠가라고 생각했던 이혼 시점을 딸아이 결혼식 다음 날로 잡아야겠다고요. 당시 남편은 저희 딸보다 2살 위인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 만나는 여자 연령도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점점 더 정신 못 차리고 젊은 여자들을 만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자기는 딸 같은 여자랑 헛짓거리하고 있으면서 사윗감한테는 여자 문제로 자기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누가 누구한테 훈계를 하는 건지 그 말에 저는 속으로 헛웃음을 쳤어요. 아주 뻔뻔하기 그지없더라고요. 신혼집도 구했고 스드메 예약도 마쳤고 상견례까지 마쳤으니 이제 결혼식만 기다리면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결혼식 당일이 되었는데 남편이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출장을 가야 한대요. 딸아이 결혼식 날에 말이죠. 어제까지 그런 말 없다가 갑자기 무슨 출장? 일이 갑자기 터진 걸 난들 어떡해. 가까운 일본이니까 며칠 걸리진 않을 거야. 예림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요즘 우리 회사 사정도 안 좋은데 어쩌겠어? 내 자식도 중요하지만 내가 벌어 먹여야 하는 직원들 생각도 해야지. 당신이 나 대신 결혼식 잘 치러줘. 남편은 제게 캐리어에 3박 4일 일정으로 짐을 싸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검은 정장도 한 벌 넣으라고 하더군요. 느닷없이 웬 검은 정장인가 싶어 욕실에 씻으러 들어간 남편한테 물어보려는데 그때 남편 휴대폰으로 문자가 온 거예요. 액정에 뜬 문자는 남편의 내연녀한테 온 거더라고요. 남편이 방금 전까지 휴대폰을 사용해서 그런가 문자를 터치했더니 전문이 바로 뜨더군요. 자기야, 상주석에 앉아야 하니까 검은 정장 꼭 챙겨와. 이게 뭔 소린가 해서 그간 남편과 내연녀가 나눈 문자를 확인했더니 새벽에 내연녀 부친이 세상을 떠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딸 자식밖에 없어서 상주 노릇 해줄 사람이 없다고 칭얼대자 남편이 자기가 가겠다고 했더라고요. 딸 결혼식은 집사람이 있으니 상관없다면서요. 그 문자 내용을 본 순간 마지막 남아있던 인간애마저 끊어져 버렸어요. 이건 인간 새끼가 아니구나 싶었죠. 안 그래도 딸아이 결혼만 시키고 나면 바로 이혼 요구를 할 생각이었는데 차라리 잘됐다 생각했어요. 일말의 정도 없이 깔끔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캐리어를 들고 먼저 집을 나간 뒤 저는 딸아이한테 오늘 결혼식에
아빠가 못 올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딸아이는 잠옷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서운한 티 안 내려고 노력하는 걸 보니 제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자기 자식 가슴에 칼을 받고도 내연녀 옆을 지키겠다 이거지? 오냐, 그 장례식이 누구 장례식이 될지 어디 두고 보자. 저는 마음속으로 칼을 갈면서 딸아이와 함께 미리 예약해둔 헤어샵에 갔어요. 그리고 예정대로 결혼식을 무사히 치러냈어요. 남편이 딸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자 친인척들도 그렇고 신랑 측에서도 말들이 나왔지만 다행히도 시동생이 제 딸을 데리고 식장에도 들어가주고 혼주석에도 앉아주어서 무사히 남길 수 있었어요. 사위와 사돈 내외도 저희 사정을 이해해 주었고요.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딸아이와 사위를 공항으로 떠나보낸 뒤 저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한복 차림으로 남편과 내연녀가 있는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가장 화려한 결혼식 혼주 차림으로 장례식장에 들어서자 사람들 이목이 제게 집중되더군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기왕 망신을 줄 거 한 명이라도 더 보는 앞에서 줄 수 있으니까요. 상주석에 나란히 앉아있던 남편과 내연녀는 저를 보고 기겁을 하더라고요. 특히 남편은 꿀떡꿀떡 마른 침만 삼켰어요. 제 한마디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걸 아는 거죠. 저는 일단 영정 속 내연녀 부친한테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드렸어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이런 참담한 상황을 전하게 되었네요. 그래도 저를 너무 원망은 하지 마세요. 이게 다 딸 자식 잘못 키우신 죄니까요. 제가 오늘 딸아이 혼사를 치르고 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 딸아이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가야 할 남편이란 작자가 지 딸뻘 되는 어린 여자한테 빠져선 딸 결혼식에 불참했지 뭡니까? 내연녀 부친 장례식에서 상주노수를 해야 한다나 뭐라나. 여기까지 말을 하자 장례식장 안에 있던 문상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 정체가 뭘까 생각했는데 그게 이 집 딸의 상간남 본처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흥미진진했겠어요. 그러자 남편이 달려와 제 팔을 붙잡고는 나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질색을 하며 그 손을 뿌리쳤어요. 이거 놔! 어디서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밖에서 함부로 몸 굴리고 다니는 시궁창 같은 더러운 새끼가. 너 이런 날이 올 줄 모르고 그동안 여자들 후리고 다녔니? 하다 이젠 네 딸이랑 2살밖에 차이 안 나는 애까지 건드려? 인간아, 너 언제 철들래? 그리고 그쪽도 똑같아. 장례식장에 들어오다 보니 그쪽 아버님 연세가 내 남편이랑 동갑이던데 세상에 그런 남자랑 한 입을 덮고 그러고 싶어?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인생을 그따위로 살아도 되냐고. 부모님 보기 창피하지 않아? 그러자 내연녀가 파르르 떨며 앙칼지게 소리쳤어요. 아줌마가 뭔데 내 부모님 얘기를 꺼내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남의 장례식 망치지 말고 가세요. 안 그럼 경찰 부를 거예요? 아, 경찰? 그래 불러. 기왕 판 키우는 거 경찰이 와야 시끌벅적하고 사람들도 더 몰리지. 그래, 지 아빠 장례식 망치는 건 싫은가 보네. 그래서 새벽부터 내 남편한테 전화해선 딸 결혼식 가지 말고 자기 아빠 장례식장에 와달라고 그런 거구나. 네 아빠 장례식은 중요하고 이 사람 딸 결혼식은 안 중요해서? 대단하네. 어려서 봐주려고 했더니 나이 문제가 아니었어. 넌 그냥 인성 자체가 썩어빠진 앤 거야. 아줌마가 뭔데 내 인성을 운운해요. 남편 관리 잘못해서 뺏겼으면 조용히 안방에서 짐이나 빼세요. 남의 아빠 장례식 망치지 말고.
아주 이제 창피함도 모르고 대드는구나. 얘, 잘 들어. 네 아빠 장례식을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너야.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남의 거 한 푸로 훔쳐서 먹는 너 때문이라고. 어떻게 된 애가 창피한 것도 모르고 지 아빠 장례식에 가정 있는 유부남을 데려다 상주자리에 앉히니? 이 꼴을 보고 니네 아버지가 퍽도 마음 편히 가시겠다. 나라면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 거야. 여기 온 문상객들한테 딸 자식 잘못 키운 거 광고하는 셈인데 어떻게 마음 편히 이승을 떠나? 너 지금 네 아버지한테 엄청난 불효 저지르는 거라고. 하긴 그걸 아는 애라면 이런 짓도 안 하지. 됐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소리 잘 들어. 난 걸레 같은 저 인간 더는 안 데리고 살 거야. 그러니까 네가 끼고 살 때 마음대로 해. 그리고 넌 너대로 죗값 치러야겠지? 들어보니 너 배우라며. 아직 단역이라 그런가 내 눈에 익지 않아서 몰랐는데 그나마도 이젠 그 일 못하겠네? 내가 너한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낼 거거든. 간통죄야 사라졌다지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당했다고 하면 다들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거야. 그 주제에 뻔뻔하게 TV에 나오겠다거나 무대에 서겠다는 생각하진 않겠지? 뭐 네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널 써주는 사람이 없긴 하겠지만. 예, 세상이 막 돌아가는 것 같아도 말이야. 다들 지킬 건 지키고 산다? 그래서 사는 게 힘든 거야. 그걸 안 하고 편하게 살자 들면 너나 저 인간 꼴 나는 거고. 아, 내가 그 얘기를 전한다는 걸 깜빡했네. 당신 어머니가 전해달래. 애비 노릇도 못하는 걸 자식으로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집안 망신 그만 떨고 호적 파서 나가래. 그간 사업자금으로 빌려간 돈도 이달 말까지 갚으라시고. 당신 이제 개털된 거야. 알겠어? 저는 할 말을 다 하곤 장례식장을 나왔어요. 장례식장에 있던 문상객들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남편과 내언녀의 반응을 살피더라고요. 나오다 보니 두 사람은 서로 네 책임이니 내 책임이니 실랑이를 벌이더군요. 그렇게 저는 딸 결혼식 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끝냈어요. 서류 정리까지는 2달 이상 걸렸지만 그래도 지금은 속 시원하게 남남이 되었네요. 그간 남편의 외도 때마다 받은 돈으로 구입한 건물은 온전히 내 소유로 남았고 살던 집을 처분해 적절한 위자료를 받았어요. 남편은 그동안 본가에서 사업자금으로 끄더라 쓴 게 많아서 집 한 돈 나눈 것도 고스란히 어머님 계좌로 들어가 버렸고요. 회사요? 사상 누각이라고 어머님이 투자금 회수하자마자 와르르 해버렸더라고요. 어쩜 회사 꼴도 남편이랑 똑 닮은 건지. 남편 내언녀는 장례식장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뒤 연기 일은 그만뒀다는 것 같아요. 얼굴 팔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편한테 이혼 위자료 받은 거랑 상간녀 위자료를 받은 걸 합해서 제 아뜰리에를 차렸어요. 대단한 건 아니고 지금이라도 제 꿈을 펼치기 위해 작업을 해볼 생각이거든요. 남편이 바람을 필 때마다 집에서 꽂히며 과일 도안을 떠서 일러스트 작업을 하곤 했는데 이참에 식물 세밀화를 전문적으로 해볼 생각이에요. 이혼을 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2번째 인생을 살아볼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야구도 그렇지만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매일도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